결혼 7년 차. 이 집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화는커녕 눈맞춤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웃음도 없고 아침이면 무표정한 얼굴로 나가는 남편과 마주하면 저는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이 의례는 어느새 제 마음까지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야. 어제 당신이 말했잖아. 집된장 맛이 그립다고.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었습니다. 식탁위 반찬은 다 식었고 된장찌개의 온기도 사라져 소고기의 기름막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워 뛰어나갔지만 들어온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집 냄새부터 꼴 보기 싫네. 매일 똑같은 냄새만 나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밥은 보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 한 컵 들이켜고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탁은 혼자 정리했습니다. 관심을 못 받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새로 산 와인빛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슬립. 백화점에서 몇 바퀴를 돌다 남편의 좋아할 만한 것을 골랐습니다. 이걸로라도 관심을 끌 수 있다면 하는 절박한 마음에 주문했었죠. 머리도 만지고 향수도 뿌리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졌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털면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을 약간 틀며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콧소리를 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돼? 오랜만에.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무슨 연예인이냐? 그 옷이 다 뭐야? 불이나 꺼. 피곤하다고. 그 말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을 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저는 멋졌고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몸은 점점 얼어붙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눈물만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레이스 슬립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걸까? 저는 결국 혼자 침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이 이젠 너무 낯설고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직 뺨에 마르지도 않은 채 주방 쪽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한 잔을 마시고 그대로 소파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잠 안 오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며느리가 새벽에 혼자 거실에 나와 있는 모습을 들킨 게. 그런데 시아버지가 한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된장국 맛 괜찮더라. 그거 내 손맛이지? 집된장으로 끓인 거 맞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제 남편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말. 맛있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단순한 말이 그토록 저를 살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엔 과묵한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것처럼. 요즘 너 많이 애쓴다. 밥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너 아니었으면 이 집 사람 냄새 안 났을 거다. 그 말에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 시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유자청을 꺼내셨고 따뜻한 거 한 잔 마실래? 물어보시며 말없이 뜨거운 물에 유자를 티스푼으로 빙그르르 돌려 유자청을 녹여서 따라주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유자차 2잔 사이에 정적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위로였어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살아. 그래야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진다. 시아버지의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외면에 울고 있었던 내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 견딜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에 먼지를 털며 오늘은 옛날 생각 좀 해보고 와야겠다며 오랜만에 나간다는 설렘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라운지에서 옛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담에 웃음꽃이 피고 각자의 근황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여자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단정한 셔츠에 잔잔한 화장과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이 보기에도 연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집에 아내가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봤을 때 무너질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삼켜버리자. 쟤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아왔으니까. 내가 타일러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좋을 터인데 며느리를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순 없어. 일요일 아침 남편이 드물게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골프 치거나 일이 있어 나간다고 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집에서 쉬게란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혹시 오늘은 다를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생겼어요. 오늘은 같이 밥 한 끼라도 할 수 있을까? 대화라도 조금? 콩나물국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계란말이를 노랗게 부쳐 식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반찬도 예쁘게 담고 김치도 적당히 익은 것으로 골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병원 일로 급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나 오늘 피곤해서 집에 있기로 했잖아. 응,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그 얘기 더 해줘. 어제 그 드레스 예뻤다니까. 정말 너한테 잘 어울렸어. 순간 국자로 계란말이를 집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드레스? 어제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럼 어제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녀는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지금 내가 있는 집,
아버님이 있는 이 집의 베란다에서 다른 여자와 나긋나긋하게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늦게 들어온 이유까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베란다 커튼 뒤에 조용히 숨어서 온몸을 움츠린 채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 나와. 그 카페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잠시 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으로 돌아와 오늘은 속이 좀 쓰려서 밥은 나중에 먹을게. 라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내 지난 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냐?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예요. 지난번에 아버님 드시고 맛있다고 하셔서 다시 끓여봤어요.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된장국을 2번이나 리필해 드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분의 젓가락질이 내 눈물 많은 하루를 토닥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약봉지를 정리하다 손을 떠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그거 무슨 약이에요? 시아버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운 없어서.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가 나이인가 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세탁 바구니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심장내과 진료 카드, 그리고 약봉투엔 협심증 약, 고지혈증 약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아픈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시아버지도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셨다는 걸. 베란다에서 들은 그 통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어디 갔다 와?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회식.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회식에서 드레스 예쁘다는 얘기도 해? 어제 그 드레스 예뻤다고 카페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는 회식도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너 내 전화 엿들었어? 엿듣기까지 할 필요도 없었어요. 베란다 문 열어놓고 그렇게 큰 소리로 다정하게 통화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게 뭐 어때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게 할 말이야? 7년 동안 뭘 했는데? 대화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냥 남남처럼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미 끝난 관계야.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크냐? 시아버지가 잠옷을 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상황을 눈치채신 듯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한테 이미 마음도 떠났고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네. 같은 병원 동료인데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라. 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결혼한 몸으로 딴 여자 만나면서 집에서 버젓이 살 생각을 하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어차피가 아니야. 내 아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 내 며느리다. 내 며느리를 욕 보이지 마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든 뭐든 변호사 통해서 해라. 더 이상 이 집 문턱 밟지 마.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 곧 보낼 거야. 서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일주일 뒤 정말로 이혼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는 단순한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시아버지는 그 서류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명하지 마라.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채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편이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좀 집에 있어.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아버지도 계시겠지? 꼭 두 분 다 계셔야 해. 뜻밖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오겠다니. 혹시 화해를 위한 자리일까? 아니면 이혼을 재촉하러 오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옆에 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 치마, 마치 중요한 미팅이라도 온 듯한 단정한 차림. 심지어 작은 선물이 담긴 쇼핑백까지 정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오늘은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계시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봤던 그 여자였거든요. 남편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사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이고요.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크게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막힘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와 시아버지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결혼 선언을 하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겁고 느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당당하게 되풀이했습니다.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요. 어차피 서연이랑은 끝났잖아요. 애도 없고 이젠 각자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맞죠. 서로 불행하게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작 끝났어야 할 관계였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건 실망과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결혼한 여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 발표를 한다고? 그게 내가 배운 도리고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꼴이 됐냐? 도연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진 걸 깨닫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요?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닥치고 나가라. 그 목소리는 집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둘 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 앞에 얼굴 비추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천박해질 수가 있냐? 의사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 도리도 모르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솔직히 아버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관계 이미 끝난 거. 이제 서로 새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난 건 내 관계가 아니라 내 인격이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죽은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내 아들은 이런 인간이 아니었거든. 도연은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만하자. 우리 나가자. 너무 나간 것 같아. 아니야. 끝까지 얘기해야 해. 아버지,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도연이와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에?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곧 될 거예요. 서연이 서명만 하면 되니까.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절대 서명하지 마라. 이런 놈한테 쉽게 넘어가면 안 돼. 그 둘이 나간 뒤 거실은 폐허가 된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놈이 뭘 할지 모르거든. 그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나의 전 재산 일체를 법정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 조용히 들려온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보호막이야. 이 집에서 7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내 시간에 대한 내 사과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5시경이었고 거실 소파 위에서 조용히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19에 연락하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협심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들리세요?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아버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던 그 따뜻함만이 남았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남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고서 말했습니다. 이제 집도 정리해야지. 아버지 유산 처리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시아버지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공개. 그 안에는 짧고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본인의 전 재산을 법정 며느리 김서연에게 전액 상속한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친아들인데 며느리한테 다 넘긴다고요?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라고.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한 유언입니다. 고인께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증인 2명이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완전한 문서예요.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찾아와 또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뭔 수작을 부린 거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사람답게 살아 있었던 시간 동안 아버님이 저를 지켜봐 주셨을 뿐이에요. 7년 동안 당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 아버님은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국 유언장 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 소송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유언장 무효는 패소했지만 유류분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전체 유산의 4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살던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전업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 싶어서 근처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제빵학원에 다닌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원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남편은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듯 거칠어 보였어요. 뭔 얘기요? 도연이랑 헤어졌어. 완전히 끝났어. 그 말에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원 앞 길거리에서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떠났어. 내가 돈 없어지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제서야 깨달았어.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안 일어나.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7년 동안 바라던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민호 씨,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제빵을 배웠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갓 구워낸 빵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 보내는 게 생각보다 행복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